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강인준 군산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에 위축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되는 커다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시에 놓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짚어보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권태홍 협동사회 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상진 행정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항상 격동기이긴 하지만 또 민선 8기 새로운 또 임기 사정이 시작이 되면서 또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또 정부가 또 탄생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과 익산시는 우리 전북에서도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이취, 지역 사회적인 그런 이취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러 가지 도와 관련된 현안 사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서 공약에서도 이제 약속을 했듯이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관련 특별법을 올 한해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새만금 특별자치도는 특히 이제 군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접지역인 익산과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만금 특별자치도의 의미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권태홍 대표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정확한 명칭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그러면 현재는 제주도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 있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자치도라고 다 똑같지는 않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자치도 입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6번의 입법 개정을 통해서 그 권한을 훨씬 더 많이 가져왔어요. 최근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그 조항이 20몇 개에 밖에 되지 않을 만큼 아직은 그 내용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어쨌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도에 특별한 자치권을 법으로서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국방이나 사법,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이나 치안, 교육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재정권 이런 것들도 이제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게 되면 우선 제주도를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특별자치도로서 어떤 그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지금 보장이 돼서 나름대로는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강원도나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갖다가 만들 경우에는 제주도만큼의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게 지금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자치도라고 했을 때 그 명칭에 들어가 있는 사실상의 내용, 어떤 내용의 특별자치도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런 내용을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입법이 되려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명분, 그 다음에 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충실히 준비를 해서 명시를 상부한 사실은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자치권을 얼마나 갖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그것이 수차례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역할과 기능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실현 가능성, 실현이 되려면 어떤 내용으로 돼야 되느냐.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이런 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상황이다라고 저희 보여집니다. 이게 네. 이제 새만금 특별자치도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각 후보들이 모두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또 김관영 당선자, 이제 내일이면 취임을 하겠습니다만 김관영 도지사께서도 제1의 공약으로 지금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새만금 지역에 한정해서 특별자치도냐, 아니면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전부 포괄하는 전체적인 지역의 특별자치도냐, 여기에서부터 어떤 도민들의 어떤 어젠다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만약에 새만금만의 특별자치도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중앙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완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세종특별시가 있지만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지만은 여기는 충남이나 대전이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북을 포괄하는 새만금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인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은 전북도지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겠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현재 행정구역이 군산, 김제, 부안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새만금 지역이. 그렇죠. 이것을 하나로 먼저 묶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처럼 군산, 김제, 부안으로 3등분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어떻게 보면은 명분 없는 이제 그런 행정 행위였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묶는 것 자체는 저는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새만금 특별 행정구역을 포함한 전라북도 전체가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어떤 변수가 나타남으로써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은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 박사님도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 대표께서 얘기하신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냐, 네. 아니면은 새만금 특별자치도냐, 거기서부터 어떤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 물론 앞으로도 뭐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군산, 김제, 부안의 여러 이제 그 다툼, 이것은 오히려 전 내부적인 이슈로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새만금 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실체가 사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인구도 없고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새만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얘기할 거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이 원래 우리 전북인들의 땅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북 자치권에 확실하게 포함돼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새만금이 물론 국가의 큰 사업과 국가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전북인들의 정말로 여러 이 수건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말 그대로 실체도 있고 우리 전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을 거기 실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로 저는 추진이 돼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소위 5극 3특. 네.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의 1극 체제에 뭔가 좀 대안이 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5극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이렇게 해서 5군데 메가시티와 3특, 이렇게 해서 제주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강원 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지금 하나의 지금 이슈로 돼 있는 건데,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5극 2특의 이런 흐름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를 그냥 호남의 또 일원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라북도 내에서도 광주, 전남이 중심이 되고 전북이 소외받는 또 이런 구조가 재현될 수가 있어서 여러 차원에서 어쨌든 광역시가 없는 이러한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체의 자치권, 또 새만금의 앞으로 미래,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정말 급변하는 이러한 좀 여러 정세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목과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라는 차원의 어떤 자치권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다만
그 자치권은 권한을 우리가 받아오는 건데 과연 그만큼의 우리의 비전 어떤 능력, 책임성 이걸 어떻게 가질 것인가는 또 다른 우리 내부의 숙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만금 특별자치도라고 하든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라고 하든 물론 이제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의 역할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라고 한다면 이 시군들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이 자율권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느끼는 정서적 차이, 영향 이런 것도 상당할 것 같아요. 고 박사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이제 일부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무리하게 작용이 됐던 그런 반작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만금을 포함한 우리 도내 14개,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또는 그 14개 시군의 자율성을 좀 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당선된 당선자들 또 취임하시는 단체장들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추진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특례시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조차도 지금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특례시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기초자치단체보다 일정 부분 더 많은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만 그조차도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라북도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우리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묶여있던 규제를 풀고 자신들의 어떤 자율권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스스로 발굴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치도라고 하는 거하고 행정통합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자치권, 우리 권한을 얼마나 이제 확보를 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 그동안 우리 경험에서는 전주 완주 통합 그리고 새만금 지역의 행정 통합 이런 걸 노리있을 때마다 상당한 논란이 되고 그때마다 또 실패한 사례가 또 많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게 어떤 그 비생산적인 소모전적인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걱정은 듭니다.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고 어려운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하고 청원이 사실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청주 청원은 통합을 하는데 전주 완주는 왜 안 되느냐 그 차이를 보면 청주 청원의 경우에 그 청원군의 사실은 모든 기준과 눈높이를 맞춰서 존중하고 보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이 됐는데 전주 완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 요소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새만금의 그 3개 지자체도 또 여러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내부에서 정말 통합적인 어떤 정치력, 그 다음에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숙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만 그런 어려운 숙제 때문에 이 전라북도 전체 차원의 우리 자치권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변화하는 세대에서 항상 뒤처지고 그 다음에 항상 소외된 지역으로 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라북도 새만금 자치도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그런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중앙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특별자치도를 요구하는 것처럼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주 중심으로만 내지는 정말 기득권 중심으로만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지역의 여러 형편들과 필요들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접근해 나가고 서로 통합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치권 거기에 대한 능력 우리의 책임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적 과정이 될 거다. 저는 좀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도전해야 되는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치도 속에 완전히 이제 포함이 돼서 얘기가 되는데 익산의 경우는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 거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부터 이런 익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새만금이라는 땅이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가 네. 이런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도 굉장히 흥분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현재 계획이라면 2050년이 네. 되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205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먼 미래의 얘기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앞서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그 행정이라든지 자율성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익사는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저는 이제 위기 상황도 있겠지만 또 기회의 상황도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갈수록 도시가 이제 중소 지방 도시들은 쇠락해져가고 쇠퇴해져가고 소멸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칫 거대한 어떤 메모드급 특별자치도가 생겼을 때 인구 유출, 급격한 인구 유출의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익산이 충실하게 잘 대비를 한다면 저는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 있겠다. 이것은 이제 과거 우리가 익산하면은 전통적으로 7, 80년대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지역에 들어서게 될 산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관광시설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그 어떤 유효한 인력들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공급을 새만금 자체적으로는 양성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아마 그동안 새만금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이 있어서 또 운영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익산이 거점이 돼가지고 충분한 그런 유효 인력들을 양성하고 숙련된 직업 훈련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저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충분하게 배후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우리가 기능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새만금이 개발할 것에 대비, 그럼 뭐 여기 전주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익산이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권태웅 대표께서는 이제 익산의 이런 그 자치도의 추진 과정에서 익산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이걸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익산의 발전 계획, 그다음에 발전의 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익산에만 한정해서 보면 네. 굉장히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군산의 GM이 무너졌을 때 익산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긴밀하게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북 새만금 자치도 이런 자치권이 만약 확보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정치력과 어떤 이해 조정력을 발휘를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30만 도시의 뭐 종합대학 또 종합병원 또 있고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고 그동안의 어떤 교육의 어떤 역사적인 중심지로 어떤 전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익산은 교통,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 서비스 오히려 이런 차원의 좀 선도적 역할들을 전북 차원에서 좀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몫을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 장점으로 다른 어떤 시군과의 어떤 연계성들을 가져나간다면 저는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네. 오히려 특별자치도 시대에 있어서 익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준비 네.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의제가 우리 민선 8기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지역균형 발전에 어떻게 지역이 대응을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김관영 도지사가 공약으로서 제시를 한 것이 제2의 혁신도시가 추진이 되면 익산에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말하자면 전주에 있는 현재 제1 혁신도시에 이어서 익산에 제2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추진이 되려면은 이 공공기관의 이
이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저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한다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맞아떨어져서 강력한 어떤 실행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그 이율 배반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솔직히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런 공공기관 이전 의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고상진 박사 그동안 서울하고도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제2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에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2019년도 말에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1차적으로 1단계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제2의 혁신도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지역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약간 보류를 유보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뭐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 정당의 출신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물론 민주당이라고 해서 진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어떤 진영으로 양분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는 정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워딩과 메시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대 저는 아주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리고 슬림한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피바람이 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 이전에 저는 피나는 노력들이 공공기관들한테 아마 요구가 되어지고 공공기관은 또 그거에 따른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박사님의 진단에 따르면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임기 안에는 뭐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권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는데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근데 산업은행 직원들이 최근 매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그 취소하라 이렇게 하고 지금 뭐 200명씩 지금 매일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저항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김병준 그 인수위원장 시절에 그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죠.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그때 그 보면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그 1단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려보내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기회 요인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기회 발전 특구라는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의제는 세게 다뤄졌는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마 지역별 특성에 맞는 또는 개별적으로 좀 그동안 강조가 되거나 공약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하는 방식의 1단계 그 공공기관 그 이전과는 좀 모습이 좀 다르고 좀 소극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거의 뭐 기대를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정책적으로는 아마 지금 흐름으로 봐서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관영 지사는 익산의 제2혁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이 약속은 뭐 안 되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도 제2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김관영 지사는 본인의 어떤 구상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는 있겠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김관영 지사가 선거 기간 동안에 제2혁신도시 익산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익산을 구체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한 이유도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특정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익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거명을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장점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권태용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이제 처음 거론했던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도 뭐 지역 균형 발전 네. 전략의 이제 하나로 사실은 드는 흐름인데 뭐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역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돼 왔던 겁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좀 돌아보면 군산의 민주당 후보와 익산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군산하고 익산이 서로 줄다리기 하는 저는 그런 모양이 들까 하고 그렇게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김관영 도지사가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아마 총선에 쭉 연장해서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뭔가 좀 지역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좀 목표가 되지 않겠나 아마 이런 공감대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익산이 거론됐던 거는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군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만금도 있고 또 최근에 뭐 군산의 일자리 등등등 이렇게 쭉 있고 전주는 이미 혁신도시가 가 있고 또 전주가 또 지역 중심이기도 한데 익산은 그 예전에 그 도시의 위상에 비하면 뭔가 큰 그 무엇이 아직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네. 아마 그런 뭐 선거적 고려들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중앙 정치와 또 이 손뼉이 또 맞아야 되는 만큼 어쨌든 또 선거 때는 선거 때고 지금의 또 실현 가능성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 전망이 이 혁신도시를 만드는 전망은 굉장히 좀 어둡기 때문에 더 얘기를 진척을 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조건으로서 하나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수도권 규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같으면은 지금 기회만 있으면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시장 자유주의 이를 또 천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기조 속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수도권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보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수도권 규제 하면서 지방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지원, 강력한 지원 이런 것이 가능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 박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는 한번 되돌려 보면 2002년도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 지방 균형 발전, 네. 또 지방 분권이란 어떤 정치적 철학이 확고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또 혁신 도시, 또 기업 도시 이런 것들을 지방의 거점별로 만들겠다라는 게 노무현 정부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매우 강화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를 막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노무현 정부의 정치 철학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던 기업들을 풀어줘 버려서
오히려 이제 지방으로 갔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신규 대규모 투자가 이제 수도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택의 삼성 반도체 아시아 최대 아닙니까? 또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완화된 수도권 규제 정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던 투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철학을 계승했다라고 한다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을 한 겁니다. 승계를. 그래서 이게 한 14년, 15년이 흘러오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를 다시 한다는 것은 이제 그 관성의 힘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도권의 아파트 문제도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는 최고 지도자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고사되지 않고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을 경영하고 있는 거버너들이 어떤 연합체라든지 회의체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한다거나 이것을 사회적 어젠다화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국가적 아젠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권태용 대표께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제일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고요. 2021년도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네. 역전됐죠, 인구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여튼 시장의 논리에 존중하고 시장의 논리를 중심으로 정부는 지원하는 이런 작은 정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현재의 수도권의 여러 규제 또 강력한 어떤 균형 발전 글쎄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 기업의 어떤 선택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간다면 사실 지방은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그 이전 정부보다 좀 어렵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런 예측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멸의 길을 촉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도권의 인구가 벌써 절반이 넘었다는 이 현상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의 그 부동산 가격 또 금융기관의 본사의 대부분은 다 수도권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 현재 결국에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이 정부가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존의 어떤 시장을 존중하겠다 이런 걸 하는 걸 봐서는 균형 발전 정책은 그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이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지방마다 갖고 있는 어떤 미래 성장 전략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살아날 어떤 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 군산과 익산에서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군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로 전기차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알리백 산업 단지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 조류에 맞는 부응하는 그런 것이 그런 어떤 그 추세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실체는 아직은 조금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그린 알리 100 산업단지 조성과
여기에 찬동하는, 여기에 부응하는 기업의 유치, 이게 좀 핵심이 돼야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알리백 그린 산업단지의 조성, 그리고 기업 유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고 박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알리백을 이제 우리가 태제로 삼는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는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이 알리백 토론회 관련해서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창피스러운 저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알리백을 우리가 표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색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고, 알리백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하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여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수출 기업들, 세계의 어떤 혁신 기업들은 지금 알리백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 같은 데도 사실은 알리백을 통해서 이 제조된 제품들을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을 만들 데가 없다,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의 알리백 그린 산단을 국내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지금 의원이 대선 후보 때도 이제 전환성장이라고 했던 어떤 태제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거였던 건데, 사실은 외국의 혁신 기업들,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여러 가지 이제 혁신 기업들도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은 알리백 제품이 아니면은 수출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50년까지 이제 현재로서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10년, 15년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외국의 지금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만금 산단에 알리백을 어떤 그린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기반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저는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 저 새만금 그린 산단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걱정하기 이전에 알리백 생산 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지혜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 우선은 돼야 되겠다라고. 많이도 생산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네. 예. 권태용 대표께서는 이 알리백 그린 산단 네. 조성 의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전에 토론했지만 저희가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좀 약해질 거고 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회생하고 좀 발전할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네. 이 전라북도 전체가 뭔가 좀 힘을 가져야 그 각 14개 시군도 거기에 함께 좀 부응해서 이제 각자의 좀 더 발전들을 도모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저는 알리백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했을 때 그때 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주창했던 게 알리백이에요. 그때 새만금을 알리백 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 유치 하는데 물류 비용 때문에 사실 충청권 이남으로는 사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오면 손해인데요. 네. 수도권에서. 그렇죠. 네. 아무리 내려와도 충청권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기업 유치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오면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크게 낮지 않기 때문에 뭐 새만금이 이제 좀 땅을 뭐 100년간 거의 무상으로 싸게 공급한다, 뭐 이러한 것은 다른 데보다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이점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알리백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현재 전 세계적인 그 목표치에 다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극심한 어떤 기후위기,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여러 이제 그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빨라질 거다. 2005년도에 넷제로를 다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 이전에 여러 국가들의 어떤 무역 장벽이나 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어떤 정책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가속화가 될 거라. 아까 15년, 20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멀지 않은 거예요. 저는 10년 이내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역 장벽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제품만 우리가 수입하기 위해서 만약에 EU가 결정을 한다. 최근에 EU 조금 위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U가 원자력 문제를 다루다가 지금 원자력 문제를 다시 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리백 문제도 EU가 굉장히 빠른 채택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과연 국내에서 이 알리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제가 전문가들한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할 만한 데는 새만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의 알리백 단지를 실제로 만들었을 경우에 특히 큰 기업들이나 어떤 전자 제품들 이런 관련된 여러 이런 또 반도체 이런 데 같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안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만금의 알리백 단지를 만약에 만든다면 향후 20년 이내에 수출로 먹고 사는 주요 기업들은 여기 앞다투어 올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러면 이 새만금을 어떻게 알리백 단지로 만들 거냐? 아까 금방 고 박사 말씀하셨듯이 여기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바로 여기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만드는 재생에너지를 보내겠다고 이제 송배전 시설 이거 가지고 지금 3년을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수천억이 드는 이런 사업인데 이 송배전 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고 전기사업법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새만금에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새만금에서 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입법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기술적 조치를 선행하면서 알리백 단지를 실제로 만드는 이러한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저는 기업 유치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장 미래 기업들을 골라서 전라북도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전국의 어느 지역에 비추어서 사실은 뭐 일자리나 뭐 기업의 여러 동력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에 뭐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김관영 도지사가 정말 이 전북을 한번 살리고 싶다면 이 알리백 단지를 만드는 이 문제에 제도적 기술적으로 모든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리백이 말하자면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전북과 군산과 익산을 어떤 살리는 회생 방안의 어떤 핵심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럼요. 이런 밝은 전망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 알리백 그린 산단을 조선은 지금까지 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이게 전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물론 일을 하면서 뭐 잡음이 안 날 수는 없지만 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전에 말씀을 하신 송배전 시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생산 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를 해야 앞으로 이제 그린 알리백, 그린 산단 조성도 빨리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는 게 봐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권태용 대표께서 민간협의위원도 활동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민간협의위원회 직접 참여는 안 했고요. 네. 그 만드는데 관여를 했고 이제 그 워킹그룹의 일원으로 계속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련해서 새만금 청을 관련해서 새만금 청 뭐 전라북도 등과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좀 꽤 많이 답답해요. 네. 특히 이제 현재 그 새만금 청 그리고 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등등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풀어갈까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새만금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면 준비가 굉장히 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수상태양광 자리를 할 자리에 수심이 1.5m도 안 돼가지고 그 준설을 해야 사실은 수상태양광을 깔 수 있는 그 준설 비용만 수천억이 들어가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송배전 시설 관련해서는 소위 한국수력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합작법인으로 만든 새만금 솔라파워
그런 부분들을 좀 주도를 해왔는데 새만금 솔라파워의 특혜 문제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가 됐던 것들이 있고요. 한 20년 동안 과연 수상태양광 부력체나 여러 가지 그 설비들이 이 거센 파도에 견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는 게 있고, 이런 등등을 쭉 놓고 보면 좀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두들기고 합의하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정착을 시키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최근에 이 민관협의회도 사실은 이 한수원과 새만금청에 의해서 무력화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민관협의회도 사실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러한 수상태양광 사업이라면 과연 이 알리백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기고요. 특히 저는 이런 데서 가장 서운한 상황은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입니다. 전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우리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 새만금의 알리백 담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의 굉장히 미래의 어떤 먹거리, 뭐 100년 이상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방관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너무 아프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또 계기로 해서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그 실체, 또 그 풀어야 될 어떤 과제, 그다음에 알리백까지 연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적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공론화를 시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태양광 육상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수상 태양광의 문제는 지금 허가가 난 지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도 지금 추춧돌 하나 지금 놓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송변전 시설과 관련해서 그 공고가 5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공고에 입찰하는 이런 기업들이 복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수로 됐기 때문에 5번을 유찰하면서 3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들이 거기에 공고에 입찰하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그 공고의 여러 내용들이 제가 그 내부에서 듣기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 공고의 입찰의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예 참여 자체를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3년간이나 방치돼야 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흐름이 급격하게 이런 산업 조건이나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고, 지방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새만금이라는 것이, 저는 원래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온 이 현상에서 오히려 앞으로 저희들의 정치력이나 저희들의 역할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어떤 희망적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는 주체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라북도 정치권, 도지사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살펴보고 이제 공기업들이니까요,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화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알리백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김관영 도지사가 좀 들여다볼 대목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관영 도지사 최근에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너무 쓴소리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이제 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 의욕 다 좋은데,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알리백, 저는 이 문제가 좀 새만금에 굉장히 중요한
좀 중심 화두가 됐으면 좋겠고 그 앞서서 해결할 게 현재 송하진 지사가 지금 3년이나 그냥 밀어놓다시피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 해수유통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해수유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해수 관리의 높이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력체 기술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가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니어서 오히려 지역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의사결정과 제도적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우리 권태홍 대표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이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고 박사께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이 단지 이 정상적인 추진 그리고 알리백 산업 그린 산업단과 연계 효과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알리백 그 그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시기적으로도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에도 너무 지나치게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정치는 큰 방향성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민관, 협의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결정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업체들을 끌어들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가장 공공의 적이 됐던 게 이제 원전 마피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행태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에서도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불온한 세력들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까 우리 권태용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될 것이고 이게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도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너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관리 감독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새만금 개발청, 예. 전라북도 뭐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말하자면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성 개방성에서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태도가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 박사님?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지도자들이 그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책임성을 다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관료 사회는 매우 책임성과는 좀 거리가 동떨어져 있거든요. 관료 사회는. 그러다 보면 이런 관료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관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떤 그 모티베이션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도자의 지도 역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민선 8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 김관영 도지사가 그동안에 관계에도 있어봤고 또 법 쪽에도 계셔봤고 또 정치 쪽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능수능란한 스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권 대표께서는 이제 그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 새만금 개발청, 네. 전라북도 네.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새만금 애증의 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더 깊이 살피고 그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또 거기서도 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뭘 안 해서 희망이 되는 이런 사실 역설도 있게 마련인데 새만금이 다행히 아직은 새로 뭔가를 쓸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해수유통을 해수유통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어떤 수산업 복원이나 생태 복원도 하고 기회 개발된 땅을 중심으로 해서는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나 알리백처럼 미래 산업 또 미래 기후 위기에 대비한 가장 앞서가는 이러한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회의 땅이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합의를 해나가느냐. 저는 그건 정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중앙정부가 저는 우리 전라북도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에 대한 고민 또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비전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내부에서 얼마나 우리가 합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이 연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합의한 우리 전라북도의 비전, 우리 익산의 비전, 우리 군산의 비전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작이 우리 민선 8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선 8기의 중요한 과제로 우리가 알리백 그린산단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제 익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식품 클러스터 지금 현재 조성을 해서 기업 입주해서 생산 활동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고용이랄지 또 지역 경제 파급 효과랄지 이런 효과들이 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고상진 박사께서 좀 먼저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1차 우리 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122개 기업 입주해 있고 한 70% 정도 그 분양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 기대하셨던 부분에 대한 어떤 니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서 이렇게 수급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공장의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좀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권태영 대표께서도 네.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2012년도에 농식품부가 처음 발표할 때는 어떤 160개 식품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와서 2020년부터 매출 15조 원, 또 22,000명의 고용 창출, 그리고 농업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만 진행이 돼 있고 그 원래 계획했던 그런 그 규모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한 70% 정도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 분양된 회사들이 소규모 업체들이고 그리고 좀 고부가가치 영역이 좀 그런 어떤 고부가치 어떤 생산 어떤 개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업체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연구 기능이 없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소규모 업체들이 많고 또 원래는 여기 수출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현재 뭐 그런 인프라도 전혀 깔려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부의 고용 효과와 일부의 분양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의 계획대로 세계 뭐 5대 뭐 식품 클러스터의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매우 동떨어진. 그러니까 뭐 아직도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2단계를 하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호랑이 비슷한 그림도 아닌 아직까지는 이 상태인 겁니다. 네.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좀 생산을 하고 여기에서는 고부가치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오히려 이러한 좀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 지역 농업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지역 소득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로 봐서도 어떤 그 식품 산업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데 분명히 큰 그림은 그랬는데 현재는 굉장히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오히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발전해야 될 이런 과제가 있는 만큼 어떤 기업을 몇 개 들어왔다. 이런 어떤 수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 질적으로 연구소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지역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어떤 그런 어떤 연구와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훨씬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신뢰 이런 사례들도 쌓아 나가야 되고, 원래 얘기했던 대로 세계적인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결국에 이런 어떤 수출 지향성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과제와는 지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들, 기업 수치는 대월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원 대로 160개 업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표였는데 120개 업체 이 정도는 뭐 그걸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전혀 이제 생산량이랄지 그 효과랄지 일자리 창출 효과랄지 이런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런 지수들은 거의 뭐 우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 박사님?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뭐 122개 기업들이 이제 입주가 확정이 됐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실제 입주해서 가동되는 기업들 수는 또 그보다 적을 것이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공장 설립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투자를 하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또 행정적인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과거처럼 이제 식품이면 식품, 제조면 제조 이런 식의 이제 단편적인 사고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는 영역이 없습니다. 식품도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고, 식품도 IT 산업이 되는 거고, 또 식품도 하나의 의료 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자체 이 권역 내에서는 식품 하나를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완성품을 갖다가 이것을 유통할 수가 없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강력한 규제가 적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제약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융합 시스템은 절대 도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문화, 의료, IT와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융합이 제대로 구동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뭐 규제를 푸는 것이 이제 포함될 수 있고, 결국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 식품 클러스터 단지를 좀 주도하는 앵커 기업이 좀 없는데, 너무 중소 영세 기업이 이제 입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권 대표께서는 이제 어떻게 원인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를테면 뭐 지역에 지금 하림을 네. 놓고 보면, 저는 하림이 지역에 보다 이제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훨씬 강화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어떤 지역의 어떤 기여를 조금 더 모색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다못해 이제 보다 좀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어도 직원들이 동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직원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배우도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들고 여기에 여러 이제 뭐 인프라도 형성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전혀 전무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앵커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 익산 내부에서, 또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형성해서 향후에 명실상부하게 어떤 식품 클러스터로서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연구 기능, 그 다음에 지역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저는 지금부터 그런 질적 내용을 지금부터 사실은 하나씩 고민해야 된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4년짜리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10년, 20년을 놓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앵커 기업의 어떤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이유를 분석해서 거기에 뾰족하게 어떤 정책적 집중을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크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식품 클러스터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 분양률이 어느 정도, 이 얘기만 귀에 딱지가 않게 들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질적인 어떤 이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 목표, 이런 정책 목표를 위한 여러 노력이나 어떤 공론장,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선 8기의 식품 클러스터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말씀을 하시고 해결책도 이제 제시를 하시는데,
구상진 박사님도 어떤 해결책,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요구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겠다. 아울러서 저는 뭐 앵커 기업이 큰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견 기업들을 좀 더 규모 있고 하나의 집적화 시켜서 이것을 명실상부한 클러스터화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배산에 있는 삼양식품이라든지 또 신흥동 공단에 있는 오리온이라든지 영등동 공단에 있는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오래된 시설 설비를 통해서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이제 우리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 과거에는 공업지대였지만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지금 위치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익산시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좀 풀어서 정책 자금이라든지 기업 자금을 국가 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좀 끌어와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 기업들이 우리 식품 클러스터에 재투자를 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입지해 있는 그 위치는 또 새롭게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의 묘미를 좀 더 발휘를 한다면 좀 우리 익산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커온 기업들이 중견 기업으로서 좀 더 커나가는 그런 어떤 성과도 보람 있게 지켜볼 수 있을 텐데 뭐 제가 듣기로는 삼양식품도 오히려 저 구민가요 어디 그 경상도에 있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더 증설을 하고 저는 이런 어떤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날려버리지 않아야 된다. 어디 외부에 있는 기업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기업들을 잘 규모 있게 키워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우리 과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역 기업들을 그래도 중견 기업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 기업들을 좀 돌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집적화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국가 시부 클러스터와 함께 이제 익산에서는 이제 도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개발 과제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익산역 주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익산역 복합 개발 항상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했고 뭐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익산역 복합 개발을 하고 또 주변 지역 개발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이제 민선 어떤 6기, 7기, 8기가 되면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복합 개발 형식의 어떤 그 구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역 복합 개발과 주변 개발 이것은 이제 지금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진단하고 전망을 해보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만 평 이상의 그 철도 유유부지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익산이 현재로서는 자꾸 인구가 감소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익산의 정주 여건뿐만이 아니라 정주 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유동 인구인데 이런 유동 인구라도 최대한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을 해보자라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에서 우리 익산 시민들이 좀 역량을 모아가지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권태용 대표께서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이제 익산이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대문화 이런 거 있다면 익산은 과연 뭘까 이제 이런 토론들을 많이 해보는데 익산은 교통, 길 이런 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우리 고 박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익산에 가면 전라북도 싹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대. 이렇게 돼 있대. 이 얘기 저 진작부터 저도 해왔던 그런 얘기들이고 익산이 이렇게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과 연계된 어떤 사동팔달의 중심 전라북도 내의 어떤 교통 중심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 그에 맞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익산역의 광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저도 방향적으로 매우 익산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맞는 어떤 목표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비용이 이제 뭐 한 2,000억, 2,500억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용을 언제 어떻게 누가 될 거냐 이런 건데
결국에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 요인들을 만들어서 이제 민간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가 이제 되는 것 이런 이제 같습니다. 그 계획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익산역, 뭐 철도역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네. 철도시설공단 이런 데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관건이 되는 것이 민간 투자자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민간 투자자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민간 투자자가 유치가 될 것인지 이 현실성 여부,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거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투자자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부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너무 이제 그 장밋빛 그런 환상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뭐 권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보통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수도권 같은 데는 사실은 다 황금알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역세권 개발은 사실은 그 특혜를 어떻게 환수할 거냐 이런 데 논의가 집중이 되는데 과연 이제 익산의 역세권을 사실은 환승센터를 비롯해서 그 개발을 하는데 과연 민간 쪽에서 그런 어떤 수익 비전을 좀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기간의 여러 이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광역 환승센터가 원스톱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어떤 여기에 좀 그 어떤 환승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로서 작용을 하고 제가 그 작년 재작년에 서울로 한 10개월을 출퇴근하지 않았습니까? 네.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이에요. 사실 익산은 해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수도권에서 우리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말 힐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좀 그 자기의 큰 생활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 유동 인구의 큰 폭이 만약에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민간 쪽에 있어서는 한번 좀 고려해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다른 데는 전라북도에서 다른 데는 이게 어려운데 저는 익산은 가능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뭐 좀 숙제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익산이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청사진이 화려한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과 군산에 어떤 생산 기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익산은 배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지 않냐. 맞습니다. 막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호 박사께서는 뭐 이런 전망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보여지고 새만금이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구체적인 내부 개발 계획이 가시화가 돼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도 동시에 같이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 새만금이 돼야 이게 경제성이 있다라는 논리는 새만금이 됐을 때는 이미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훨씬 규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하나 성공을 하려면은 유동 인구를 얼만큼 우리가 유치를 할 것이냐. 좀 전에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익산이라는 도시는 서울까지 1시간, 바닷가도 1시간, 또 좋은 산도 1시간입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유동 인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하게 빨아들일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민간 투자도 유치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과 익산의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주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점검을 하고 또 전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고 박사께서 먼저 민선 8기의 어떤 과제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는 이제 전북 도정의 그 방향성이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그 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 이제 도지사로서 도정의 책임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도민들은 그동안 16년 동안 행정관료들이 이끌었던 전북 도정에 느끼는 어떤 느낌바들은 분명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거에 따른 긍정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인 출신이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우리 많은 도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기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김관영 지사께서 50대 젊은 도지사로서 정말 역동성 있는 침체 늪에서 빠져있는 우리 전라북도를 역동성 있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도정으로서 한번 멋지게 변화의 모멘텀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권태용 대표님 정리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토론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전라북도, 익산, 군산이 모두 큰 사실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토론한 바대로 역시 큰 기회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얼마나 제대로 속도감 있게 살려내느냐 하는 게 위기로 갈 거냐 기회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걸 결정하게 될 텐데요. 엄청난 속도감의 이런 변화 앞에서 저는 이 전라북도 정치권이 정말 예전과는 다른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정치 또 협치 또 어떤 새로운 도전 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좀 좋겠다. 그 8기의 어떤 전라북도의 여러 지자체 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전라북도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의 좀 빛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좀 느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네, 민선 8기 전북과 그리고 군산과 익산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제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기회와 또 위기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출발한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태용 협동사회경제연구소 대표 그리고 고상진 행정학 박사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